자, 이제 3장, 레로그램다 3장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 예, 제가 맡은 부분은 3장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1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3장은 매크로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기술적인 테크닉 수준만 얘기하고 있고요. 매크로라는 걸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매크로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반복적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복잡한 매크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이 복잡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멀티 타임과 멀티 레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만들 때 그 매크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컴파일 타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크로는 그런 것들이 다른 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이 매크로가 동작해야 될 그 개념적 모델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가까워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DSL,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매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매크로는 이제 컨트롤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매크로를 만들어서 매크로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 뭐 테크닉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 책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유변수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은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던 이 책에서 처음 보는 개념인데, 특히 이제 자유변수와 자유변수 포획, 그다음에 자유변수 주입,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테크닉들이 매크로 작성에 있어서 주요한 테크닉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일단은 이제 3장의 이제 2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거는 아주 정말 단순한, 이렇게 작은 DSL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DSL인데, 처음에 이제 예제로 들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심플 함수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1초, 단위는 1초인데 이렇게 하면 180초를 슬립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분을 슬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이제 곱하기를 3 곱하기 60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분당 슬립을 만들고 싶은 거죠. 분당 슬립을 만들기 위해서 함수를 또 슬립 미니트 해가지고 이제 인수로 이제 분을 받는 거죠. 분을 받아서 그래서 슬립하고 이제 인수로 들어온 분을 60을 곱해서 슬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함수들을 매번 이제 분당, 뭐 시간당, 뭐 데이당,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약간의 추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때 추상을 할 때 DSL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슬립 유닛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밸류와 유닛을 인수로 받는 거죠. 그래서 유닛은 여기서 이제 밸류는 그대로 이제 곱해지는데, 유닛을 케이스별로 해서 뭐 시간 초당, 분당, 시간당, 데이당, 밀리세컨드당, 마이크로 밀리세컨드당, 마이크로 세컨드당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DS를 만든 거죠. 여기서 요 SMHD 이게 이제 DSL에 해당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 유닛은 심볼이에요. 심볼로 들어가요. 심볼로 들어가요. 예. 아, 그래서 예.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건 이 왜 심볼을 선택을 했느냐 요 부분을. 심볼은 오로지 이제 다른 심볼과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 심볼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 심볼이 또 이제 포인터의 비교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를 뭐 어셈블리 코드를 제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거를 굳이 우리가 뭐 그 코드까지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예, 그냥 빠르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슬립 유니트하고 참 여기서 잠깐 설명 잠깐 빠뜨렸는데, 요때 여기서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 함수 이름 다음에 혹은 매크로 이름 다음에 퍼센트가 들어가면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는 걸 얘기합니다. 완성된 버전이 아니고 개발 단계에 있는 버전의 매크로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계속 있죠. 그래서 이 퍼센트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E하고 M을 줍니다. 그럼 M을 주는데 요때 이게 심볼이기 때문에 여기 쿼트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2분 동안 쉬겠다. 이거는 500ms 동안 쉬겠다. 슬립을 하겠다. 이런 함수가 됩니다. 리습에서는 이제 함수 호출할 때는 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파라미터들을 미리 다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호출이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그 매크로일 경우에는 그거를 인수들을 평가를 하지 않고 바로 평가를 하지 않게 되죠. 예. 프리미티브들은 값 그 자체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0.5 요거는 물론 이제 요렇게 해도 요게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그 평가되지 않고 인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평가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쿼트가 있는 것이 이쁘지 않다는 얘기죠. 이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요때는 요 보시면은 아까 보던 퍼센트 기호가 없습니다. 이 완성 버전이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화면을 약간 키우는 게 어떨까요? 폰트 크기만. 참 폰트 크기요. 폰트 크기를 키우는 게 저기서 앱인가 거기서. 화면으로 볼 때 상관없는데. 이건 라이트 테이블이잖아. 라이트 테이블인데 이게 됐는데. 저번에 그 예. 이 라이브가 아니라 실파일에서 여기 얘가 안 되는구나. 했던 걸로. 여기서는 안 되네. 안 먹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편집하면 되지. 편집을 해야 돼요? 그 스튜디오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자르는 게 쉬워요. 그래요? 됐나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완성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슬립 유니트의 완성 버전이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걸 보면은 슬립 유니트의 .5와 그 다음에 H를 쓰고 있죠. 그래서 쿼트 기호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 쿼트 기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제 매크로 구현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백쿼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쪽에 백쿼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백쿼트가 들어가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쿼트를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 안에서 요 이제 컴마를 앞에 있는 심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백쿼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서 얘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밸류가 들어오는데 밸류는 평가가 되는 거고요. 유닛은 여기서 그 다음에 요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폼이 이제 평가가 되겠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폼이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가 함수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상수가 이제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거든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매크로의 단점은 런타임 시에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이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만약 여기 함수였다라면은 이 부분이 이미 이제 인수가 이제 평가가 됐겠죠. 평가가 돼서 여기서 요걸로 들어가거나 D로 들어가거나 H로 들어갔을 텐데 요것이 이제 평가가 안 되거든요. 매크로일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식의 코드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매크로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한 단계 더 추상화된 매크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닛 오브 타임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곱하기 표시를 슬립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단위 변화만 해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요거랑 보시면은 슬립은 없는 거죠. 똑같고. 그래서 유닛 오브 타임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매크로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어 구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구조는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것이 n넷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 레러블 람다는 이제 커먼 리습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습 임플리멘테이션 중에 스킴이 있는데 스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현이 좀 상당히 커먼 리습과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책에서는 이제 커먼 리습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스킴에서 커먼 리스트보다 좋은 것이 이 네임드 렛이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임드 렛을 커먼 리스트에서 매크로를 통해서 구현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n넷을 커먼 리스트에서 구현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n넷은 의미는 그 저기 이제 그 네임드 렛이 의미가 네임드 렛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용하는 걸 보시면요 n넷을 하고 팩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함수를 선언할 수 있는 거죠. 함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해서 이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n넷을 써서요. 잠깐 멈춰. 일단은 슬립 유닛 함수가 지금은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디펀에서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요. 인자를 밸류와 유닛으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립을 하는데 이제 곱하기를 하죠. 밸류에. 그런데 이 유닛이 뭐로 들어오냐를 케이스에 따라서 1과 60과 3600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고 있죠. 변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이제 들어올 때 심볼로 들어야 되거든요. 유닛이.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심볼로 들어가 주기 위해서 커트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심볼은 이제 그 자체가 존재 이유가 다른 심볼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리지? 심볼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먼 리습에서 뭐 그냥 리습에서 심볼 간 비교는 포인터만큼은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볼 비교가 상당히 효율적이다. 예. 그래서 이 커먼 슬립 할 때 요 두 번째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첫 번째 파라미터 슬립으로 줄 수 있어요. 심볼로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는 심볼을 줘도 평가가 할 때 바로 그 자기 자신으로 평가가 되죠. 예, 자기 자신으로 평가가 되죠. 함수 같은 경우 다시 하나 좀 더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은 함수는 요 인자로 들어가는 것들이 함수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먼저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밸류도 평가가 되고 유닛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0.5가 평가가 되는데 요거는 프리미티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평가가 돼요. 바로 숫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2로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도 얘는 그냥 심볼 그 자체로 평가가 되죠. 심볼 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할 때마다 이 쿼트를 사용할 때마다 쿼트를 쓴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예, 또 이쁘지도 않죠, 코드가. 그래서 이거를 매크로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매크로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 같은 경우는 함수와는 다르게 이 인자가 평가가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요, 직접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사용하는 측면을 보면은 슬립 유닛의 0.5와 그 다음에 5, h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 함수라면 여기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에러가 되죠. 0.5는 평가가 돼서 숫자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때문에 에러가 아니지만 h 같은 경우는 정의되지 않는 심볼이라고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일 경우에는요. 근데 매크로일 경우에는 여기 평가되지 않죠.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쿼트가 요 사용할 때는 없는데 매크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할 때 매크로가 요때 백쿼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백쿼트는 요 구문 전체를 마치 쿼트를 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슬립에 쿼트가 들어간 거와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표시 쿼트 들어간 거 전부 그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요 컴마가 있는 부분만 평가가 돼요. 지금 밸류가 들어왔는데 밸류 인자는 여기서 평가가 되겠죠? 예,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요 부분이 평가가 됩니다. 예, 부분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요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 그대로 들어가죠.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대로. 평가돼서 숫자로 바뀌겠죠. 이게 평가가 돼서 어떻게 되죠? 숫자로 나오겠죠. 유닛이 S면 1이 나오고 M이면 60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유닛도 평가되는 건가요? 아니 유닛 케이스가 매크로라서 케이스 자체가 케이스 자체가 매크로요? 네, 그래서 유닛에서가 심볼인 M이 들어가야 된다. 얘가 그러면 심볼이 들어가는 거죠? 밑에 있는 S, M, H 이것들이랑 비교해서 같은 숫자를 반환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수행이 돼서 평가가 돼서 숫자만 나오게 숫자만 되는 남는 거죠. 거죠. 숫자가 남게 되는 거죠. 숫자가 남게 되는 거죠. 런텐시는 그냥 뭐 M이랑 60 나오면 되고 그러면 여기 매크로 익스펜드 하면은 여기 숫자만 남는 걸로 익스펜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에 연산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속도 향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케이스문이 수행되는 거는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때문에 수행되기 때문에 근데 컴파일 타임에 수행이 되는데 그때 리스크의 모든 함수가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럼 여기서 수행될 때 함수도 수행이 되는 거야? 만약 케이스가 함수라면 함수도 함수가 함수로 수행돼서 그 수행되는 결과값만 딱 나오는 오케이. 매크로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얘가 케이스가 현재는 매크로인데 얘가 함수가 되더라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가 들어가지. 예.
함수가 하더라도 함수가 평가된 결과만 딱 나오는 음, 바뀌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매크로의 문제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요게 수행이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런타임에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 부분이 그 두 번째 인수가 요게 되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되잖아요. 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로 갔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수행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유닛 대신에 요게 이제 심볼로도 이게 전부 다 평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심볼 리스트가 자체가 나오죠. 아니라 네. 리스트는 이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러가 닐이 반환될 거예요. 매크로에 밸류는 그냥 그렇죠. 밸류는 네, 네. 밸류는 되고 닐이 되니까 닐을 곱하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해요. 여기 케이스문에 없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문에 없는 없어서 거죠. 결과적으로 닐이 반환이 되고 음. 닐을 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해요. 매크로의 장점이 인절 평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평가하지 않아서 그런 생기는 거지. 심볼이 아는 걸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용할 때는 매크로가 요구하고 있는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저기서 같은 경우는 슈퍼 슬로우 모드가 뭐 런타임 시에 트루가 될 수도 있고 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저거는 그냥 함수로 빼는 게 낫지. 저렇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고정으로 박는다는 건 조금 매크로 사용하는 의도 자체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예제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를 매크로의 단점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런타임에 결정될 수 있는 값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런타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을 매크로에서 미리 알 수 미리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슈퍼 슬로우 모드 이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매크로는 뭐냐면은 매크로는 이렇게 이걸 단위만 뽑아주는 것으로 좀 더 줄인 매크로가 더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유닛 오브 타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뺐습니다. 요거의 차이는 여기서 슬립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어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어 구조는 스킴과 커먼리스에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요. 커먼리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킴의 그 네임드 렛이라는 부분이 네임드 렛이라는 렛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커먼리스의 매크로를 통해서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먼리스에서 n넷을 네임드 렛을 정의를 한 코드이고요. 보시요. 이걸 좀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매크로 이름이 n넷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고 두 번째 파라미터죠. 이게 렛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 레스트가 나머지를 다 바디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백코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라벨을 줘서 쓰고 있죠. 요때 이제 이게 맵카가 수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let arg 요 인수에서 카를 해서 적용을 한 거거든요. 맵을. 그러면은 요 let arg의 퍼스트 엘리먼트만 뽑아내는 거죠. 그죠? 퍼스트 엘리먼트만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걔는 컴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카가 수행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n으로 바인딩하고 있어요. 요게 n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바디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좀 멈춰야 되겠다. 여기서 멈추고 이해가 안 되네. 사실 어차피 편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죠? 이 매크로 지금 nnet 매크로인데요. 이 엔넷이라는 것 예. 자체를 일단 알려면은 네. 그 라켓에 예제 같은 게 있거든요. 일단 네임드렛이라는 게 어디 있나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문제인데. 쉽게 생각해보면 네임드렛이라는 것 자체가 렛에다가 이름 붙여서 그렇지. 그 안에서 재교출이 가능해끔 자기 자신의 렛을 다시 고추가 가능해끔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커먼 리스는 이미 라벨이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저거는 nlet을 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분 라벨을 붙여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걸 하나 매크로를 만든 거예요. 라벨도 똑같이 어떤 함수에다가 함수 자, 폼을 전달해서 레이블은 레이블즈라는 거는 그 커먼 리스트에서 지역 함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커먼 리스트에서는 지역 함수 만들어주는 게 레이블즈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레이블즈는 그 리커시브가 가능해요. 그래서 레이블즈 리커시브가 가능한 그 지역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을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n넷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임드 넷도 그 스킴에서 그 지역 함수를 만들어주고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주죠. 그리고 또 리커시브하게 호출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 요 매크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좀 요거는 이제 함수 이름이죠. 그렇죠. 이건 함수 이름이고요. 밑에 거를 보면 네, 밑에 거 보시면은 팩트가 들어가는 요 거죠. 팩트가 요 n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요게 지금 라벨즈에서 n으로 평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이 정의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let args 요게 요거죠. 요거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트의 리스트죠. 리스트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맵카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요게 컴마가 있기 때문에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맵카가 적용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맵카가 하는 역할은 요 let arg가 리스트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각 리스트들에 대해서 카를 적용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엘리멘트는 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만 빼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것만 빼는 거죠. 여기 만약에 또 있다면은 그거 또 다른 걸 빼오겠죠. 결국에는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애는 여기 메카에 있는 그렇죠. 어디야? 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죠. 뒤에 있는 애는 음. 밑에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갈까요? 여기? 그거는 함수가 아니 함수 아니, 이름 함수 이름이죠. 네, 함수 이름이고. 저기서 그 메카 그 다음에 맥카드에 들어가. 네, 그러니까 리스트인데 앞에 있는 값들은 첫 번째 거 n 다음에 다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맨 또 아래에서 n 다음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거는 마치 함수의 변수 할당하는 거고 변수 선언하는 거고 그렇죠. 실행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앞에 있는 것 빼오는 거고, 요건 뒤에 있는 것 빼오는 거죠. 그렇죠. 네, 뒤에는 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파라미터를 할 때 파라미터하고 아기먼트라는 이름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은 뭐 실인수, 가인수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파라미터를 빼오는 거고 요거는 아규먼트를 빼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파라미터를 빼오는 이 파라미터 이름을 빼와서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함수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코드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제 함수 이름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크로 익스펜드 하는 쪽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팩트가, 그죠? 요렇게 함수가 선언이 된 거예요. 여기 파라미터가 들어왔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바디는 그대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바디는 그대로 들어왔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n 내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여기서 팩트라는 이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팩트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여기 n이 들어왔죠. 요 n이 두 번째 n이죠. 여기서 선언된 요 두 번째 n. 이게 두 번째 n이고, 요 n은 여기 첫 번째 n이죠. 그죠? 첫 번째 n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확장된 거죠. 바디는 똑같이 들어가. 바디는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첫 번째는 음. 그 함수에서 쓸 바디에서 쓰이는 n이고, 두 번째는 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n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들어온 그 데이터 구조를 변형시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애는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 그 자체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 자체가 리스트여야지. 그 언어에서 어떤 제공하는 자료 구조여야지 그걸 조작이 가능하다. 좀 정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 NN 있잖아요. 네. 요 자체가 지금 리스트 자료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매크로 확장 단계에서 요 앞에 있는 애는 요 어디에 팩트 NA로 들어가고 결국은 예. 뒤에 있는 애는 요 밑에 있는 팩트 N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 N을 나란히 있던 거를 떼가지고 네.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려면은 그 NN 자체가 리스트 자료형이고 그 리스트 자료형을 조작할 수 있는 메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결국 위치를 변형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NN이라는 것 자체를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메카라는 것이 처리할 수 있는 리스트 자료 구조형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리스트를 조작하는 리스트 함수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코드 에즈 데이터 이거의 강점이죠. 결국 그렇죠. 그게 리스트이고 결국 리스트를 조작하는 리스트의 모든 함수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조작이 쉽게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코드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자열로 받아야 되고 문자열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벨로 해가지고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파싱해서 들어가야 되고 파싱해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자료용을 또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고 이래야만 비로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미습이 매크로가 되게 잘 되게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걸 코드 데이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매크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파이썬도 가능한데 한 거에 또 매크로 적용하면 또 그거에 특화된 똘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그렇죠. 올라갈수록 복잡해지는데 결국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근데- 언어가 지원해 주는 그죠. 근데 리습은 코드랑 데이터가 다 같잖아요. 결과가 또 데이터가 리스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매크로의 그런 그렇지. 룰을 계속 적용해서 얼마든지 중첩시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 매크로 작성하려면 또 특별한 거 하나 만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매크로 적용해서 또 특별한 거 만들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 괄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파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음. 만약에 이거를 파이썬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를 일단은 코드 자체를 스트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파싱해야 돼요. 괄호가 없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또 재조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다시 또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순서를 바꿔주고 다시 코드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또 박아놓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파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스트링을 읽어서 다시 코드 형태의 스트링을 내는다. 제가 그렇죠. 엄청난 변수.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매크로 짤 거냐. 미치는 거. 이게 그래도 좋은 장점입니다. 단순히 나는 그 괄호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능이 우선이지 그 눈에 보이는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기술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괄호라는 게 얘랑 그러니까 특정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범위 지정할 때 약간 헷갈리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것도 쓰다 보면은 길게 안 짜면 돼요.
그쵸. 짧게 짧게 짜면 되는데 짧게 짜는 거를 계속 좁혀서 음. 가야 돼. 그게 어려우니까 또 이게 길게 짜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엠넷에 대한 얘기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엠넷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매크로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광의의 의미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매크로는 제어 구조다. 매크로는 제어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방금 이제 엠넷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제어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제어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포문이나 뭐 파일문 이런 것들은 언어가 지원해 주잖아요. 다른 리습이 아닌 다른 블럭 언어, 여기서 말하는 블럭 언어에서는 그런 제어 구조를, 특수한 제어 구조를 이제 언어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가 지원해 주는 거죠. 함수할 수 있다면 언어가 지원해 줄 필요 없었었는데. 근데 매크로는 그러한 제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함수할 수 없는 일을 매크로는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를 이 책에서는 광의 언어로 제어 구조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를 평가하지 않고 그 인수의 평가를 임의로 바꾼다든지 평가 순서를 바꾼다든지 혹은 평가를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한다라든지 여러 번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매크로를 쓰면은 쉽게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들 함수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언어가 함수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야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매크로는 제어 구조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정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매크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또 이 책은 특히 이제 커먼 리습이 다른 리습 뭐 구현체들이 많지만 커먼 리습이 매크로 작성에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서 보는 것이 이제 let 변수에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nil로 바인딩 된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커먼 리습의 강점인 것 같아요. 예. 클로저에서는 저게 안 되나요? 클로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해줘야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게 let 한 다음에 A에다가 바인딩이 없으면은 얘는 짝수해야 자동적으로 되죠. 예, 짝수해야 돼요. 짝수해야 돼요. 바인딩이 가로가 줄어드는 대신에 예. 짝수를 개를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let에서 A를 바인딩 안 하면 자동적으로 nil이 바인딩이 되는데, 그쵸? nil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밑에 또 B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로를 하나 더 가로가 쳐주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구나. 그렇죠. 예. 오케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define 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nil이 지정해지는 게 아니라 unbind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예 좀 아무것도 실제로 지정이 안 돼요. 이맥스를 통해서 좀 볼까요? 바인딩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지? 이렇게 하고 let하고 이렇게 한 거죠. 가로하고 A, A 이렇게 가로. 하고 A를 표시한 거죠. 예. 그러면 그러면 nil이 바라는 nil이 거죠. 나오죠. 예. 그런데 만약에 let하고 이렇게 하고 A를 하고요. 그죠? B는 1이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A와 B를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프린트. 프린트 하고 A, B를 할까요? 가로하고 없애고 B 이렇게 하면은 에러인데 3 어버트 하고요. 다시 이거 이전 거 표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가 없을 거예요. 아마 프린 C니까 뭐 그런 거예요. PRINC 해봐요. 잠깐만요. 이거 프린트라는 함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프린 PRINC INC예요? 한번 해보세요. 또 안 되네? 지금 저 아까 끄지 말아요. 에러를 보니까
에러요? B의 타입이 B의 타입이 A는 닐이고 B는 1이잖아요. 숫자라서 그런 거니까. 프린시 해가지고 프린시가 또 제약이 있나? 그럼 저도 테스트할게요. 이런 프린트는 인쇄를 하나밖에 못 본다고. 프린트가 네, 프린트하고요 리스트 해야겠는데요. 프린시는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프린시. 프린시도 인재를 하나만 받나? 근데 A, B로 나오는데? 그렇죠. 프린트에 당연히 그렇지. 하나 받네. 당연히 그러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프린시하고 백코트하고 A, B 앞에 콤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고요. 네. 아니, 백코트하고 이렇게 하고 A, B에 아이고. 콤마. 이렇게 하고 A, B에 콤마 백코트를 해줘야죠. 콤마. 그래야 평가가 돼요. 앞에 있는 거 백코트 일단 해봐요. 되네. 내일 이렇게 나오죠? 나오네. 예.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이게 되네. 근데 이게 클로저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는. 클로저는 항상 그 짝수로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매크로를 만드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면 편하지. 안 그러면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예제가 모르겠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서 좀 더. 네. 지금 이제 n넷의 구현이 스킨과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테일 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스킴에서는 그 네임드 렛 자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테일 리커시브를 보장해 준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현한 네임드 렛은 그 함수 팩토리얼 자체가 지금 테일 리커시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언어 스펙상으로는 커먼 리스프에는 테일 콜이 없지만 리커시브가 없지만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커먼 리스프에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스킴과 커먼 리스프의 차이가. 다음에 이제 자유변수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변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할 때 unbind symbol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nbind symbol. 그렇죠. 자유라는 의미가 바인드가 그 묶다, 구속하다 그런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바인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변수다. 보이는 의미에서 자유 변수라고 합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인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그 앞뒤에서는 어. 그 소스 코드 자체에서는 안 되지만 그 앞뒤에서는 돼야죠. 그렇죠. 예. 결국엔 돼야 되긴 하는데. 근데 요 코드 자체를 쓸 때 작성할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요 코드만 보면은 그래서 x가 뭐란 얘기지? 이렇게 되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요 x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위에 지역 변수 선언되어있나 올라가 보게 되죠. 그렇죠. 없으면은 파라미터, 함수의 파라미터인가 알아보게 되고, 아니면은 뭐 객체 지향인 경우에는 뭐 멤버 변수인가 클래스의 객체의 멤버 변수인가 찾아보게 되고, 그것도 아니면은 전역 변수인가 라고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디에다 안 걸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EX는. 이런 변수를 자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를. 보통 우리는 기존 다른 언어 같은 거 이렇게 될 때는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좋은 건 컴파일 에러잖아요. 컴파일 에러잖아요. 곧바로 에러를 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얘는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이미지였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거를 자유변수라는 아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것이 이 자유변수, 이러한 변수, 자유변수가 굉장히 매크로 작성에 커다란 융통성과 자유도를 준다라고 하면서 다른 책에는 저 자유 변수를 매직 베어리어블, 마법의 변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이 책에서 이 자유변수를 정의하는 걸 보면서 마치 이게 금속 속에 있는 자유전자를 연상이 되더라고요. 자유전자가. 자유전자는 이제 어디 이렇게 금속 안에서 어느 한 특정한 분자에 묶여 있는 게 있지 않고 이게 이제 금속 속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면서 전류가 통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유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자유변수가 그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자유변수는 컴파일 에러가 안 되기 위해서는 포획이 돼야 되는 거죠. 어딘가 이제 바인딩이 돼야 됩니다. 예. 바인딩이. 그래서 이제 자유변수 포획 혹은 이제 여기서 캡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렛 바인딩을 통해서 자유변수가 이제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x에 1이 할당이 되는 거죠. 1이 바인딩이 되는 거죠. 할당이라기보다는 바인딩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의미는 자유변수가 표현식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식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 자유라는 의미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표현식이 지닌 능력의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아니라 그 표현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 부족분을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는 결정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유라는 의미가 좀 색다른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책에서도 저도 읽어봤는데 저자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 1 플러스 x가 있잖아요. x가 무슨 값인지는 그렇죠. 작성자가 넣고자 하는 그 환경의 값으로 결정할 수가 있죠. 네,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이미 x가 뭐라고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여기처럼 랩 바인딩 x가 1인 환경에 집어넣으면 x가 1이 되는 거고 x가 10인 환경에다 집어넣으면 x가 10이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작성자의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런타임 시에 런타임 시에 평가되는 템플릿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되는 거네. 런타임 시에 수행되는 템플릿이다. 그렇죠. 이미 그 어떤 수식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명세는 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예. 어떤 특정한 값들은 런타임 시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근데 그건 비슷한데 그거는 지금 여기는 컴파일 타임에 된다는 거. 좀 차이가 있죠. 모든 것이 컴파일 타임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게 다른 언어에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이거는 런타임에도 지금 투명한 일 같은데. 이거 런타임 되는 거 아닌가요? 컴파일 타임에 되는 거 아니에요? C는 컴파일 타임에 되는 거잖아요. 아니 C의 템플릿. 캡처는 이 경우에는 런타임이지. 요건 런타임. X 이 경우에는 런타임이고. 이게 만약에 디파인 매크로를 감싸 있으면은 그때 컴파일. 네, 그때는 이제 컴파일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전체가 예. 다시 디파인 매크로를 감싸져 있고 그리고 앞에 뭐 백코트 같은 게 있고 막 그러면은 컴파일 타임에 확정이 되는 거죠. 아니 컴파일 타임은 아니고요. 컴파일 저거는 아니고 그 밑에 다른 게 그러니까 백코트에 안 들어갔을 때 저기 이제 프리 밸류를 그때 컴파일 타임에 캡처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지. 만약 저걸 만약에 역당수를 넣었으면 저 리스트라서 런타임까지 밀어버릴 거예요. 런타임에 가서야 그때 캡처가 이루어질 거예요. 캡처는 이제
런타임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런타임에 일어나는데 컴파일은 상관없어요. 이 백코트가 렛 바로 앞에 있으면은 있느냐 아니면 플러스 키 바로 앞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좀 틀려요. 만약에 플러스 키 앞에 있으면은 렛이 컴파일 타임에 이렇게 평가가 돼요. x가 잠깐만. x가 1로 컴파일 타임에 x가 1이 된다고. 네. X 잠깐만요. 여기서 또 멈추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건가요? 그 마크가 사라졌는데. 마크가 사라졌어요? 녹화 버튼이요? 녹화가 되면 뭐 빨간색이 있었는데.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이건 아닌데? 아닌가? 지금 나왔네?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있는 거네. 이건 나중에 음. 잘라주세요. 편집으로 하고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변수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자유변수가 들어있는 이 표현식을 코드 어디인가 이제 삽입하게 되면은 그 둘러싼 외곽 코드에서 바인딩 된 X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외곽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X가 어떻게 바인딩 될까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곽 코드는 그리고 요 표현식 X를 둘러싸는 외곽 코드는 이제 그게 컴파일 타임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코드 런타임에도 환경을 수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외곽 코드가 둘러싸여 있으면은 그걸 수행하는 건 런타임에는 하겠지만 그거를 외곽 코드 자체를 어느 외곽 코드를 둘러쌀 것이냐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할 수 없다라는. 확장 단계에 결정되는 거죠. 그건 확장 단계에 결정되는 거죠. 포인트 아닐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커먼리스트도 함수 자체를 인자로 넘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넘기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그 문맥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냐에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문맥을 크게 코드 흐름으로 볼 때는 맞겠죠. 컴파일은 코드 흐름을 결정하니까. 근데 환경을 만드는 건 런타임이라는 점이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을 포함한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값을 포함한 환경이라는 걸 포함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면 런타임이라고. 근데 런타임에 이베를 실행해도 이베를 할 때는 그 지역 변수 환경은 접근할 수가 없고 전력 변수라는 환경은 접근할 수가 있거든. 아니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함수 안에 인들 들어가는 경우면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그 자유변수가 있는 어떤 한 펑션을 선언하고 조건문에 따라서 얘를 이제 뭐 A라는 함수를 인자로 넘겨주든 B라는 함수를 인자로 넘겨줄 때는 얘는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으로 되는 거잖아요. 평가가.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같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같은 어떤 자유 변수를 쓰는데 예를 들어 x라는 자유 변수 쓰는 a라는 함수가 있고 b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가져다 쓰는 데서 함수 조건에 따라서 1이 뭐 true가 들어오면은 a를 쓰고 false가 들어오면은 b라는 함수를 쓸 때 그렇게 되면 랩 바인딩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 함수도 컴파일 타임에서 어떤 걸 쓸지도 결정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자유 변수가 심볼인데 그 심볼을 어떻게 바인딩할지를 런타임에 어떻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런타임의 제가 환경에 이미 갖고 있는 함수도 거죠. 그냥 환경이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런타임 때 어떤 함수를 쓸지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런타임 때 그 어느 환경에 코드를 넣을지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컴파일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런타임에 어느 코드를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유 변수가 바인딩이 될 수 있어요? 과연? 될 수 있죠. 자유 변수를 바인딩하는 거는 컴파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죠. 런타임에 하는 바인딩. 바인딩이라는 거 자체는 그 프리 밸류얼이 돌아갈 때 저 한번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표현식이 x가 들어있는 이 표현식이 외곽 코드에 의해서 이제 바인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외곽 코드에 의해서 자유 변수 x가 바인딩 될 때 그걸 포획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그 포획된 외곽 코드, 자유 변수는 다른 외곽 코드에 의해서 포획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 변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 컴파일러 입장에서요, x가.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제 포획하는 거죠. 런타임에 포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예. 일단 근데 예. 자유변수를 포획하는 게 아니고 자유변수가 자유 변수 어디 여기 자유변수가 포획을 좀 능동적인 주체 자유 변수가 포획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유변수가 포획한 거예요?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발리어블 x가 있어요. 네. 바이닝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바이닝할 걸 찾아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풀발리어 x가 환경 찾아 올라가면서 어떤 걸 캡처해서 자기한테 바인딩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자유 변수 얘는 자유 변수잖아요. 자유 변수를 다른 애가 포획을 해서 자유 변수를 그래서 자유 변수의 자유를 빼앗은 거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의미 아닌가? 이거 그 컴파일러가 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그렇죠. 이 변수 그 어떠한 이제 외곽 코드, 외곽 외곽 코드를 코드가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유 변수를 포획한 게 맞고 음. 변수 자체 그 x라는 애 자체에서 보면은 내가 나의 짝을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포획한 게 맞고 네, 관점 차이 그냥 관점 차이 같은데. 네, 관점 차이인데 컴파일러가 자유변수를 발견했을 때부터 캡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자유변수 x를 발견하고 환경 찾아서 캡처 찾아가서 잡아오는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그건 컴파일러가 발견했을 때 음. 이 컴파일러가 x를 발견했을 때 얘랑 짝지어진 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x 자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캡처한 대상이 저는 이제 풀발리어바라기보다는 환경에 같은 그걸 값을 그러니까 포획 대상은 그거고 그 풀발리어가 대상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유 변수가 내가 외곽 코드 중에 어느 외곽 코드에다가 나는 너를 어느 외곽 코드를 포획할 건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외곽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획 당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외곽 코드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곽 코드를 찾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죠. 막 그렇다면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어느 외곽 코드를 바인딩할 건지 아니,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외곽 코드를 캡처를 찾아가는 그 단계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가까운 랩 바인드 뒤질 거고 그래서 먼저 찾으면은 포획을 하는 거고 포획 이후에는 다시 포획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배면서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포획해서 가져오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예,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는 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포획이 되면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자유 변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프 코드상에서는 심볼 X에 대한 참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점이 정말 이제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컴파일러든 간에 코드상에서 X 어떤 변수가 참조가 없으면 이상해지거든요. 다 에러인데 리스프 코드상에서 에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리스프 컴파일러는 렉시칼 변수에 대해서 심볼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른 언어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저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리드 코드 상에서 심볼 x에 대한 첨부를. 그러니까 x가 얘를 함수를 선언했는데 함수 안에 어떤 변수들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변수가 참조가 없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undefined 심볼이라고 나오잖아요. 평가가 에러가. 근데 리스프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리스프는 그냥 정의 안 된 게 쓰여 있네. 언젠간 정의되겠지? 넘어간다는 거죠. 그 컴파일러가 네, 찾으니까. 네, 컴파일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언젠간 결정되겠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아니 그 함수는 안 될 거예요. 함수는 아닌데 매크로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럽 언어, 그러니까 리습이 아닌 이런 매크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블럽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에서는 당연히 에러가 되죠. 이게 함수고요. 그렇죠? 어떤 함수죠. 이때 x가 되면은 x는 어떻게 암묵적 바인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죠? x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코드가 이제 매크로에서는 가능하다. 물론 이게 함수가 되면 아니고 매크로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자유변수 주입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변수 주입은 뭐냐면은, 자, 이제 리습에서는 자유변수 표현식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데, 외곽 코드에 포획되도록 새로운 표현식에 넣거나, 혹은 전역 변수를 정의해서 포획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표현식의 변수 중 자유변수를 바꾸는 매크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 또, 표현식을 재작성해서 더 적은 자유 변수만 갖게 하거나, 그러니까 위처럼 랩 문구를 감싸거나, 혹은 표현식을 바꿔서 자유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 변수 추가는 자유 변수 포획과는 반대로 자유 변수 주입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X 인젝터라는 것인데 얘는 이렇게 심볼을 아무렇게나 넣는 거예요. 그 코드에다가. 그럼 얘는 새로운 자유변수인 거죠. 얘는. 예. 그래서 위 매크로의 평가로 새로운 자유변수 x가 리턴되어서 x 인젝터가 호출된 곳에 자유변수가 주입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런 자유변수에 대해서 폴그램이 쓴 온리습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원천이다. 이거는 기쁨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전염병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온 리습에서는 모든 매크로 중에 한 두 개의 매크로에서만 이런 식의 이제 자유변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노버 람다 이 책에서는 이런 저희가 이제 문법적 교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을 자유변수와 그 외곽 코드의 이런 만남, 이런 식의 바인딩을 문법적 교접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기쁨의 원천이라고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시각차가 다 다르죠. 전혀 반대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유변수의 주입은, 물론 이제 이런 자유변수의 주입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성을 폴그램은 이제 경고한 거고요. 그런데 이걸 자유변수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자유변수가 주입되는 문법 환경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서 매크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코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크로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내부 코드, 이게 이런 자유변수가 유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 내부 코드는 동일한데 약간의 문법적 그 차이만, 문법적 문맥만 다를 경우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함수의 주요 장점이 렉시칼 환경을 버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리슨 프로그래머에게는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 자유변수 주입이 익숙해지면은 렉시칼 문맥을 가능한 한 확장할 수 있고, 함수는 단지 인수를 평가하거나 혹은 리턴을 바로 리턴해서 렉시칼 문맥을 원할 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섹션 3.6의 once only에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매크로를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크로 결합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오래 떠들었어요. 상당 시간 지났는데 12시 반 가까이. 그래요? 일단은 멈출게요, 여기서.